최근에 말씀 주신 대로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양상입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자료로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부터 제가 이제 달러화랑 그리고 원화 그리고 뭐 최근에 변동성이 컸던 유로화, 엔화, 뭐 위안화 쪽 얘기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심플하게 제가 첫 번째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의 기대가 빠르게 되돌려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대선 이후에 강달러 고금리로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오히려 미국 안에서 계속해서 경제지표가 조금씩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달러가 조금씩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원화가 세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얘기도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드리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결국 달러 스마일 구도가 여전히 저희는 추가적인 약달러를 지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금 내려오고 나머지 지역에 올라가는 난US 반등 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큰 틀에서 올해는 약달러 흐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봐주시면 결국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심리 포함해서 최근에 경제지표들이 전망치를 많이 하회하면서 아예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2월 중순을 기점으로 내려왔고요. 상대적으로 첫 번째 그림 봐주시면 다른 지역들이 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1분기 GDP 성장률 전망도 보시면 2%대 중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를 계속 기대했다가 지금 빨간불이 켜진 양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짧게는 지금 단기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심플하게 지금 제목처럼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연말연초 이후에 기대가 막 내달려서 가격들이 막 반영을 했는데 지금 저는 가격들이 조금씩 더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는데요. 지금 사실 도지 그 연방정무원 공무원 해고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것들이 향후 고용 모멘텀을 더 꺾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자 스탠스도 좀 강경하죠. 즉 예전처럼 타이트한 고용시장이 지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보신 고용지표들 그리고 이제 월 초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양적으로 조금 전망치를 하회한 것들 다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NH 선물에서 종종 세미나 드렸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견조한데 좀 나눠봐야 된다. 자본재 수입 중심으로 그들의 공장 투자, 제조업 중심으로 좋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한테 낙수효과 많이 못 준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미국의 견조했던 제조업이 지금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즉 미국 경기 좋다 해서 조금씩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이 아마 저희가 보는 2분기의 핵심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 전망이라서 제가 조금은 긴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당장은 미국 지표 내려와서 달러 약세인 거 알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과거랑 달라진 게 있어서 지금 사실 재무부 장관의 스탠스도 그렇고 미국 금리 스탠스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뭐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심플하게 실질시효 환율과 미국 재무부 장관의 언급들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지수 고점에서 보시게 될 때 어떤 재무장관도 사실 약달러를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사실 미국의 암묵적인 룰인 거죠. 재무장관들은 여전히 상징적으로라도 달러 강세를 옹호해왔고 지금 사실 그 재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베센트 재무장관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당장 연초만 하더라도 강달러를 옹호한다. 다만 인위적인 평가국의 어떤 통화가치 절하를 용인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주는 함의가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달러 지수 고점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과거 그 어느 수준과 비교해도 지금이 제일 비싸구나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연간 전망에서도 달러의 고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게 올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 과거 달러 지수가 굉장히 높았던 그 시점 그 당시로부터 3년 전 대비해서 지금 제일 비싸다 고평가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한 나라의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가치가 좀 떨어져야 되죠. 구매력 보전, PPP 평가설에 따르면 구매력이 까이는 거니까 통화 가치가 빠져야 되지만 두 번째 그림처럼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실질시효 환율이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연준 정책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든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들
자국 우선주의들과 맞물려서 달러가 계속해서 고공을 행진했습니다. 이랬던 비쌌던 달러를 그럼 우리가 앞으로 더 비싸게 봐야 될까? 아니면 강세폭을 좀 반납할까? 이 차원에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본 아이디어는 달러 강세의 부등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직전에 제가 재무부 장관 쭉 언급들도 가져왔었지만 달러가 강한 거에 따른 좋은 효과가 있었죠.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써놨는데 일단은 국제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서 자본을 땡겨와야 됩니다.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도가 높아지려면 우리는 달러 강세를 용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정적인 통화 가치를 담보로 이제 자국의 인플레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이건 이따가 중요하게 언급드릴 차입 비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경제 주체, 즉 정부든 기업이든 가게든 양호하게 좀 낮은 비용으로 차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빼놓을 수 없는 힘의 논리입니다. 강한 미국, 우리 이제 강한 미국이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나라 기축통화인 달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강달러의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보시게 되면 제조업이 그렇게 안 좋았나? 뭐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달러 강세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저가 수입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이에 따른 뭐 고용 이탈, 오프쇼어링까지도 이어집니다. 옛날에 이제 자유무역 때 중국이 급부상했던 것도 결을 같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배경의 달러 강세가 보시는 지난 30년인데 우측을 보시면 제가 볼 땐 좀 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강한데요. 인플레 경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조업 옛날처럼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정책도 어느 순간 바뀔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데이터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미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1등 나라가 일본, 2등 나라가 중국인데 이들은 예전처럼 미국채를 많이 안 사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예전은 2000년대 초중반 자유무역 때는 쭉쭉 사주면서 추세적인 저금리를 지지합니다. 그 미국채를 막대한 수요가 사준다라고 하는 거는 수급상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인 거죠. 그 자산이 인기가 있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예전엔 저금리가 지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사주기 때문에 더 이상 대외에서 차입 비용을 낮출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안 사주면 우리 예전처럼 추세적인 저금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미국채를 안 사줬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뭘로 들어갔냐라는 거죠. 달러 리사이클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어쨌거나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럼 그 무역수지 흑자를 본 다른 나라들이 있겠죠. 보시면 한국, 독일,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강했냐라고 하면 다 아시지만 그렇지 않죠.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리 유동성이 다시 한번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단어를 달러 리사이클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처럼 아예 이제 그 경로, 그 메인 축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점선이 지금 미국채인데 미국채에서 이제는 그것보다 더 커진 게 뭐냐라고 했을 때 FDI, 우리 알고 계시는 공장지능 직접 투자 이거 있고요. 그리고 주식, 나스닥 S&P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리사이클링의 어떤 메인 축이 예전엔 미국채에서 지금은 FDI와 주식으로 많이 변화가 됐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증권 안에서 외인 보유 비중으로 보시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미국채 보유 비중 떨어지고 있고 주식 이쪽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지만 우리 미국 주식 환 오픈으로 하죠. 엔비디아 주식 그냥 사고 테슬라 그냥 사죠. 그 자체가 강달러 요인입니다. 예전처럼 금리를 떨어뜨리는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체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강달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정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자산, 특히 미국채를 안 사주네 라고 하면 예전처럼 저금리가 지지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최근에 10년물 금리를 보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번 코로나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 이후에는 미국이 특히 돈을 더 썼어요. 정부 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상 최대의 정부 부채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금리가 안 떨어지죠.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채보다 지금 이자 비용, 그 나라에 대한 이자 비용이 계속해서 더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실제 우리 두 번째 그림처럼 미국 입장에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마이너스적인 얘기는 뭐 정부 부채, 뭐 차입 비용 이런 재정 적자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자 비용은 지금 항목별로 보셔도 가장 좀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부 입장에선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양상을 조금 방어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재무장관께서 10년물 금리 상승 경계하고 우리 왜 QT 중단도 논의했고 우리 10년물 금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3월 초에도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금리를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사실 인플레 경계를 조금 줄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차입 비용을 낮추고 가게들의 소비, 기업들의 생산 투자 유인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번 정부에서 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관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 때렸다가 유예했다가 때렸다가 유예했다가 우리나라 역시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출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굉장한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열심히 걷었던 2018년, 2019년을 봐주시면 적자 전체의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즉 관세를 걷어서 무역주의 적자를 메꿔야지 혹은 재정수지 적자를 메워야지 어렵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2018, 19년 거치면서 미국은 사실 무역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무역주지 적자를 더 키우진 않습니다. 다만 그때 복귀해 보시면 감세를 하죠. 개인 감세, 기업 감세를 하면서 재정 수지 지금 보시면 2배 이상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때도 감세하면서 재정이 문제였냐? 지금도 재정이 문제였다.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조금 사이즈가 다릅니다. 두 번째 그림이고요. 실제로 재무장관께서 계속 10년물 금리 얘기를 하고 계신 건 두 번째 그림인데 세수 대비해서 순이자 비용 나가는 사이즈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반기에 생각해 보시면 남은 정책이 뭐가 있죠? 감세해야 되죠. 그러면 세수를 좀 덜 걷는다라는 얘기고 보시면 두 번째 그림처럼 이자 비용은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상대적으로 오히려 관세는 되게 온건하고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점진적인 관세를 얘기하고 있고 매달 2.5%씩 올려야지 그런 쪽 주장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조금 더 강경한 스탠스는 미국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모기지 금리, 30년물짜리 장기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환경 때문이라도 더 이상 강달러 고금리가 많이 이어지진 않는다. 예전에도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3페이지는 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가게가 느낀다라는 것이고 이건 최근에 보신 소비 심리가 깨져 있고 소매 판매가 전망치를 하회했고 이런 거랑 같은 지표입니다. 실제로 모기지 금리 보시면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알고 계시는 DSR 있죠. 총 원리금 부채.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부담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소득 분위별로 즉 돈을 많이 못 버는 가게일수록 향후 물가 판단에 대해서 더 안 좋다, 더 부담이다 라고 보는 거죠. 사실 최근에 부쩍 2주, 3주 된 것 같은데 스태그 컨셉이 나온 것도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강달러 고금리도 내달려왔던 미국 달러와 여러 가지 이제 금융지표의 반응에는 미국이 제일 좋겠네,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노랜딩, 야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까지 반영이 됐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유들로 충분히 올해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재무부, 정부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 상황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림들을 보시면 예전에 심플하게 강달러의 부작용, 제조업에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바깥에서 이제 생산하고 바깥에서 공장 짓고 우리 소위 알고 계시는 오프쇼어링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러스트벨트로 대표되는 미국 안에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들이 쭉쭉 빠지고 망가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옛날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제조업 고용이 혹은 미국 제조업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가? 라고 봤을 때 저희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이클을 거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좀 컸던 것 같고 우리 작년, 재작년에 거의 핫 이슈였던
뭐 IRA라든지 반도체 지원법들로 계속해서 생산기지 일자리를 우리나라로 들여와 했던 게 그동안의 미국이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모멘텀은 좀 꺾였습니다. 지금 15페이지 그림을 봐주시면 결국 제조업 입장에서는 달러가 세면 좀 부담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달러가 좀 내려와야 제조업 건설 투자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보시면 까만색 박스입니다. 달러가 좀 내려와야 그래야지 기업들 입장에서 생산이든 투자든 할 수 있는 요인이 커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사이클에서 그게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기반해서 다 끌어온 거기 때문에 보시면 달러가 셌는데 제조업이 양호했다라는 게 저희가 본 이번 사이클에서의 미국 제조업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부문별로 뜯어보게 되면 어디가 좋으냐라고 봤을 때 사실 다들 느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이죠. 미국 가서 공장 짓는 게 다 어디냐라고 봤을 때 사실 뭐 AI, 생산성 이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다 IT예요. IT가 이렇게 급증을 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조그맣게 보시면 운송장비, 뭐 자동차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에 대해서 조금 정책을 달리 가져가도 뭐 약세를 막 대폭의 약세를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거에 보셨던 강달러 옹호 쪽에서 조금은 바뀔 수 있는 개연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진짜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생산기지 일자리를 갖다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받는 나라가 됐거든요. 이제 예전에 보시면 유럽, 일본은 물론 여기 지금 보시면 동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신흥국이죠. 이런 나라들한테 당연히 FDI가 들어갔던 쪽이었다가 지금 보시면 미국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은 충분히 지금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달러가 조금 강세여서 미국 제조업 왕창 깨지고 뭐 이런 그림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돈은 오히려 계속 들어왔었고 그게 제조업을 지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멘텀 자체는 직전의 강달러 사이클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본 달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달러 쪽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올해 연간 전망에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FDI를 말씀을 드려요. 왜 FDI를 그렇게 강조하냐. 아까 보셨지만 이제 잔액 기준으로 미국채보다 큽니다. 그럼 FDI에서 유의미한 변화 있으면 이거 환율 유동성에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림 보시면 언제 이렇게 회색 막대 그래프가 올라왔냐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 바이든 초기입니다. 22년 뭐 이때 러우 전쟁 끝내고 미국으로 다 돈이 들어갔던 그 흐름들이 최근에 4분기까지 업데이트 해봤을 때 내려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에 대한 스탠스는 보조금 안 줘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 두 번째 제가 써놨는데 주요 외신들이 지금 열심히 공무원 해고하는 거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담당 부서 40%가량 뭐 집에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그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진 그런 상황이 없더라도 실제로 돈이 꽂히는 FDI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들은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좀 확인하고 가야겠죠. 실제로 수급상 유입이 둔화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올해 이런저런 이유, 특히 성장률 격차 축소, 그리고 앞에서 보신 그 FDI 유입 둔화 이런 것들로 달러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그게 제가 오늘 올해 보는 약달러 흐름입니다.